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한 삼국지. 장강은 넘실넘실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거품은 영웅을 모두 씻어가 버렸네. 성공과 실패를 시비해도 머리 돌리면 헛것이라. 청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몇 번이나 석양은 붉었던가.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은 강가에서 습관처럼 가을달과 봄 풍경을 쳐다본다. 한 병 탁주로 만남을 즐거워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고 많은 일을 우스개 이야기 속에 모두 붙여버리네. 천하대세는 나누어짐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치고 합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주나라 말기에 7나라가 나누어져 다투다가 하나로 어울려 진나라가 되었고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뉘어 다투다가 또 하나로 어울려 한나라가 되었다. 한나라는 고조가 흰뱀을 베어 죽이고 의병을 일으켜서 천하를 통일하였고 뒤에 와서 광무제가 중흥하여 헌제까지 전했으나 마침내 세 나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어지럽게 된 연유를 추론해보면 거의 환제와 영제 두 임금에게서 비롯되었다. 환제가 청묘무리의 선비들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환관을 높이고 믿었으며 환제가 죽기에 이르자 영제가 즉위하여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이 함께 서로 임금을 보좌하였다. 그때 환관 조절 등이 권세를 쥐니 두무와 진번이 그를 죽이려고 도모하였으나 이를 꾸민 것이 치밀하지 못하여 도리어 두무와 진번이 해를 당하였고 환관들이 이때부터 더욱 횡행하게 되었다. 이때 환관 장양,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람, 건석, 정광, 하운, 곽승 10명은 간신이 되었는데 이름하여 십상시라고 했다. 황제가 장양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조정은 날로 글러져 갔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때 거록군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각이고 둘째가 장보이며 막내가 장량이었다. 장각은 과거에 낙방하여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장각을 불러 천서세곤을 주며 말하였다. 이 책은 태평요술이다. 네가 이 책을 터득하면 하늘을 대신하여 조화를 펴고 두루 세상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마음이 싹 튼다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장각이 노인의 이름을 물으니 나는 남한오선이다 라고 답하고 이내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장각은 이 책을 얻어 밤낮으로 익혀서 능히 비와 바람을 부를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본인의 호를 태평도인이라고 하였다. 중평 원년 정월에 전염병이 유행하니 장각이 부적과 물을 두루 베풀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대영량사라고 했다. 장각의 제자가 500여 명이었고 구름같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두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웠다. 차차로 그 후에 무리들이 날로 많아지니 장각은 마침내 36방을 세웠는데 대방은 만여 명이고 소방은 6, 7천 명이었다. 각 방마다 거수를 세우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를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설 것이다. 라고 사람을 시켜 집 대문 위에 쓰게 하였다. 이때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곤주, 예주 8골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대열량사 장각의 이름을 받들어 모셨다. 장각은 그 수와 마원이를 보내 뇌물을 써 환관봉서와 사귀어 내통하게 되었다. 이후 장각은 두 아우와 말하기를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이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나를 따르고 있으니 이 형세를 타서 천하를 얻지 못하면 정말 아까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누런 깃발을 만들어 거사를 기약하고 환관봉서에게 글을 올리니 당주가 재빨리 관청으로 가 변란을 구하였다. 황제가 대장군 하진을 불러 군대를 동원하여 마원이를 잡아 목을 베게 하고 다음에 환관봉서 등 간여한 사람들을 잡아서 하옥했다. 장각은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그날 밤 거병하며 자칭
청공장군이라 하고 둘째 장보는 지공장군, 셋째 장량은 긴공장군이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지금 한나라의 구군은 장차 끝나려 하니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하늘의 바른 뜻을 순종하여 태평함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하니 사방의 백성들이 누런 두건을 두르고 장각을 따라 반란에 가담하였는데 그 수만 4, 50만이었다. 하진은 황제에게 급히 조서를 내려 직무가 없는 관리에게 적을 쳐서 공을 세우라고 하는 한편 중랑장노식, 황보숭, 주준을 보내어 각각 정예 군사를 이끌고 세 길로 나누어 토벌케 하였다. 이때 장각의 한 부대가 앞서서 유주의 경계선을 넘었다. 유주 태수 유원은 강하군, 경릉현 사람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였는데 당시에 황건적이 곧 유주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교의 추정을 불러 계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추정이 말하기를 적군의 무리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습니다. 태수께서는 의용군을 모아 적에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니 유원은 그 말이 옳다 여겨 곧 의용군 모집을 위한 방을 붙였다. 방문이 탁현에 나붙자 탁현에 있는 한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이 사람은 책 읽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성품이 관대하고 온화하며 기쁘거나 화내는 모습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평소 가슴에는 웅대한 꿈을 품어 오로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이자는 두 귀가 어깨에 닿았고 양손은 무릎 아래에 닿았다. 한나라 경제의 현손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 성은 유, 이름, 비, 자는 현덕, 바로 유비였다.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팔고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집은 탁현 누상촌에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엄청 큰 뽕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이를 어느 관상가가 말하길 이 집에는 반드시 귀한 사람이 날 것이외다 라고 했고 유비는 어려서부터 나는 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저 뽕나무만한 수레를 탈 거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유비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유비의 교육에는 아낌이 없었는데 노식을 스승으로 섬기고 공손찬 등과 벗으로 사귀었다. 유원이 방을 붙여 의용군을 모집할 때 유비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유비가 의용군 모집방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니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라가 어려우면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대장부가 한숨만 쉬면 되겠는가? 그 말에 유비가 한마디 하려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호랑이 같은 수염을 하고 덩치가 곤만한 사내가 서 있었다. 이에 놀란 유비가 말했다. 통성명이 납시다. 유비에게 일침을 날렸던 그 사내. 성은 장이고 이름은 비, 자는 익덕, 장비였다. 그러자 유비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한실의 종친이고 성은 유씨요. 이름은 비입니다. 지금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다는데 가슴에는 웅대한 꿈이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한스러워 탄식한 것이외다. 라고 말하였다. 현덕은 그 말에 웃으며 유비와 주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하였다. 유비는 이곳에서 자신의 웅대한 꿈을 조곤조곤 풀어놓으니 장비는 유비에게 슬슬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주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거한이 들어와 말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빨리 먹고 의용군에 지원해야 하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유비가 그자에게가 성명을 물으니 내 성은 관시이고 이름은 우이며 자는 운장입니다. 하동군 해량현 사람으로 한 세력가가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능멸하려는 것을 처단한 후 강호에 도피한 지가 5, 6년인데 지금 이곳에서 황건적을 무너뜨릴 의용군을 모집한다기에 지원하려는 것이외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게 되고 술에 취해갈 무렵 장비가 말하였다. 우리 집은 대대로 탁현에 살았으며 집과 밭이 얼마쯤 있고 술을 팔고 돼지를 잡으며 사는데
저에게 재산이 잘못 있으니 군사를 모아 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유비와 관우가 크게 기뻐하니 장비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 집 뒤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꽃이 지금 한창 피었습니다. 내일 마땅히 복숭아 밭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 세 사람이 형제로 결의하고 협력하여 마음을 함께 한다면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비와 관우가 목소리를 모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음 날 복숭아 밭에서 검은 소와 백마 등 제사품목을 준비하여 세 사람이 향을 피워 두 번 절하며 맹세하길.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비록 성이 다르지만 이미 형제가 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즉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어려울 때 구해주고 위태로울 때 도와주며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염원합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신께서는 이 마음을 살피시어 의리를 배신하고 은혜를 잊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십시오. 맹세가 끝나자 유비는 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 아우가 되었다. 이후 세 사람은 방을 붙여 의용군을 모으니 300여 명이 모였다. 몇 날이 지나고 진영이 갖춰졌지만 탈만한 말이 없는 것이 내내 아쉬웠다.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중 어떤 두 사람이 말대와 1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다. 이 두 손님은 중사년의 큰 상인인데 한 사람은 장세평이고 또 한 사람은 소상이었다. 이 둘은 매년 북쪽으로 가 말을 사서 팔았는데 근래에 황건적이 횡행하여 다시 돌아오던 차였다. 유비는 이 둘을 집으로 청하여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적을 토벌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고 싶다는 뜻을 간곡하게 말하였다. 이에 장세평과 소상은 크게 기뻐하고 좋은 말 50필과 금과 은 500냥, 강철 1000근을 주어 무기를 장만하는데 쓰라고 하였다. 유비는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곧장 대장간으로 가 무기를 만들라 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유비는 쌍고검이었고 관우는 무게가 82근이나 되는 청룡 원월도였으며 장비는 길이가 8치나 되는 장팔사모였다. 이들은 곧 병사 500명을 모아 추정에게 찾아가니 추정은 태수 유원에게 세 사람을 안내하였다. 세 사람은 태수 유원을 마주하고 각자 통성명을 하니 유비가 한실의 종친임을 알고 유원이 크게 기뻐하며 조카로 인정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가 5만 명을 거느리고 탁군을 치러 온다고 하자 유원이 유비 형제에게 앞서 나가 적을 깨뜨리라 명하였다. 유비 형제는 흔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아가서 곧바로 대흥산 아래에 이르렀고 적과 마주보게 된다. 황건적 무리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누런 두건으로 이마를 묶고 있었다. 곧이어 양군은 서로 대적하게 되었는데 유비가 말을 타고 달려나가고 왼쪽엔 관우, 오른쪽에는 장비가 보조를 맞추며 크게 꾸짖기를. 나라를 반역한 역적놈들아,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 정원지가 대노하여 부장 등무를 나가 싸우라 명하였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잡고 바로 달려가 단 1합에 등무의 가슴을 찌르니 등무는 그대로 말에서 떨어진다. 이를 본 정원지가 말을 박차고 칼을 들어 달려오니 관우가 말을 타고 달려나와 창을 크게 한번 휘두르자 정원지가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렸다. 정원지와 등무가 죽는 것을 본 황건적들은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고 유비가 군사를 지휘하여 추격하니 투항하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원이 친히 나아가 영접하고 군사들에게 상을 주어 격려하였다. 다음 날 청주태수 공경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황건적이 성을 포위하여 장차 함락될 것 같으니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비가 제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원이 추정에게 명하여 유비에게 군사 5천을 내주고 청주로 가게 하였다. 황건적 무리가 구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군사를 나누어
어지럽게 싸웠는데 유비의 군사가 적어서 쉽사리 이기지 못하고 30리를 물려 영체를 세웠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불러 말하기를 적군은 많고 우리는 적다 하여 기습으로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군사를 나누어 관우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의 왼쪽에 매복하고 장비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의 오른쪽에 매복했다. 이후 징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제히 나아가서 맞부터 응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북을 치며 시끄럽게 나아가니 황건적의 무리가 맞이하여 싸우게 된다.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니 황건적의 무리가 기세를 타고 추격했다. 얼마쯤 갔을까? 유비의 군대가 고개를 지나자 유비가 징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우 산기슭에서 관우와 장비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니 유비가 다시 말의 머리를 돌려 황건적을 토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 갈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협공하니 황건적의 무리가 크게 무너졌고 곧바로 청주성 아래까지 달려드니 청주태수 공경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와 싸움을 도왔다. 황건적 세력은 크게 무너졌고 드디어 청주의 포위가 풀리게 되었다. 청주태수 공경이 유비의 군사들을 잘 대우하며 다시 유주로 돌아가는지 묻자 요즘 들리는 말이 중랑장 노식이 황건적의 수장 장각과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노식을 일찍이 스승으로 섬겼으니 가서 그를 도우려 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렇게 광종으로 간 유비 일행은 노식의 군중에 이르러 군막 속으로 들어가 예를 올리고 온 뜻을 갖추어 말했다. 그러자 노식이 크게 기뻐하고 유비에게 군막에 머물며 형세 변동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때 장각의 황건적 무리가 15만이었고 노식의 군사가 5만이었는데 광종에서 서로 대치하여 승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노식이 유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여기서 적을 포위하고 있는데 적군 장각의 아우 장량과 장보가 영천에서 황보숭, 주중과 대치하고 있다고 한다. 유비에게 일천의 관군을 줄 것이니 먼저 영천으로 향해 그들을 돕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 유비는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그날 밤 영천으로 향했다. 그때 황보숭과 주주는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싸웠는데 적이 싸움에 불리하자 물러나 장사로 들어가 풀섭에 의지하여 영체를 세웠다. 이에 황보숭과 조준이 꾀를 꾸며 말하기를 적이 풀섭에 영체를 세웠으니 마땅히 화공을 써야겠소 라고 하고 군사들을 시켜 한 사람당 불 한 다발씩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해 하였다. 그날 밤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황보숭과 주준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적의 영체를 공격하니 화염은 하늘로 치솟고 황건적은 혼비백산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황보숭과 주준이 날이 밝도록 황건적을 죽이니 장량과 장보가 패잔병들을 이끌고 길을 뚫어 달아났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모두 붉은 길을 들고 있었다. 선두에는 번쩍 한 장수가 있었는데 벼슬은 기도의,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조요, 이름은 조이며 자는 맹덕이었다. 조조의 아버지는 조승인데 본래의 성은 하우시였다. 하지만 중상시 조등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을 조씨로 하였다. 조조는 어렸을 때 사냥을 좋아했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겉모술수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했다. 여남의 허소라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조조가 그에게 가묻기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허소가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다시 물으니 헛소가 말하기를 그대는 태평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교한 영웅이 될 것이네 라고 하였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나이 20살에 효렴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고 낙양의 북부위로 제수되었다. 처음에 도임하여 곧 오색몽둥이 10여 개를 현우 사방문에 비치해 두고
금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피하지 않고 모두 견책하였다. 중상시 건석의 숙부가 칼을 차고 밤에 다니는 것을 조조가 순찰하다가 붙잡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꾸짖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낙양 북부 안팎에서 감히 금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고 위험 있는 이름이 잠옷 진동했다. 뒤에 돈구현령이 되었다가 황건적이 일어나니 기도의가 되었다. 기마병과 보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앞서 영천에 와서 싸움을 도왔다. 바로 그때 장량과 장보가 패주하였고 조조가 그 앞을 막아선 것이다. 크게 한 무리를 죽이니 참수한 것이 마녀급이었다. 깃발, 진과 북, 말을 빼앗은 것이 아주 많았다. 장량과 장보는 죽을 듯이 싸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조조가 황보숭 주준을 책망하고 곧 이어서 군사를 이끌고 장량과 장보를 추격하였다. 한편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영천에 이르러 불꽃이 하늘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와보니 황건적은 이미 패하여 흩어지고 없었다. 유비가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서 노식의 말을 전하니 황보숭이 말하기를 장량과 장보의 형세가 다하고 힘이 붙이게 되었으니 광종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지하려 할 것이요. 유비는 바로 광종으로 돌아가 싸움을 도우시오라고 했다. 유비는 명령을 받들어 다시 광종으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쯤 갔을까? 멀리서 죄인을 호송하는 군마를 만났다. 호송차에 탄 죄수는 놀랍게도 노식이었다. 유비는 크게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니 노식이 말하기를 내가 장각을 포위하여 장차 격파하려는데 장각이 요술을 쓰는 바람에 이기질 못했네. 이 일을 조정해서 환관 좌풍을 파견하여 조사를 명했는데 다짜고짜 나에게 뇌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네. 내가 대답하기를 군량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나에게 천자의 사신을 받들 돈이 어디 있겠소? 라고 했더니 좌풍이 괘씸하게 여기고 돌아가 조정에 보고하기를 내가 보루를 높이 쌓고 싸우지 않으며 군심을 게으르게 한다고 했다네. 그래서 조정에서 진노하여 중랑장 동탁을 보내어 대신 내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나를 잡아서 죄를 물을 것이라 했다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크게 화를 내며 호송하는 군인을 베고 노식을 구하자고 했으나 유비가 말리며 말하길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것인데 네가 어찌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였다. 그렇게 노식은 군사들에 둘러싸여 호송되어 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관우가 말하기를 노식 중랑장이 이미 체포되었고 다른 사람이 군대를 통솔한다니 우리는 가서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탁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라고 했다. 유비는 그 말이 옳다며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까? 갑자기 산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게 아닌가.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급히 말을 몰아 언덕으로 올라가 보니 한나라 군사들이 대패하고 뒤로는 들판 가득히 황건적 무리가 덮쳐오는 것이 보였다. 깃발에는 청공장군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비가 말하기를 저자가 장각이다. 빨리 내려와 싸우자라고 하였다. 장각이 이제 막 동탁을 패퇴시키고 형세를 타 동탁을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유비의 군사를 보고 장각은 황급히 군사를 50여리 물렸고 유비는 동탁을 구출하여 영체로 돌아오게 된다. 동탁은 자신을 구원해준 유비 일행에게 현재 직책을 묻자 유비가 관직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 말에 동탁은 코웃음을 치며 별 볼 일 없다는 듯 형식적인 인사치레만 하고 무리하게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본 장비가 노발대발하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분을 삭힐 수가 없다 하고는 문득 칼을 들고 동탁을 죽이려 들었다. 동탁, 자는 중형이고 농석은 임조현 사람이다. 관직은 하동태수인데 본래부터 교만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유비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그날 화가 잔뜩 난 장비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관우가 급히 말리며 그는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인데 어찌 멋대로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비가 만약 저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는 저놈 밑에 부하로서 명령을 받아야 할 텐데 나는 실소. 형님들이나 여기 계쇼. 나는 갈라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유비가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하기로 복숭아 밭에서 결의하였는데 어찌 서로 헤어진단 말이냐? 우리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장비가 조금 분이 풀린 듯 보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밤낮으로 내달려 주준에게로 갔다. 주준이 다시 찾아온 유비를 보고 기뻐하며 함께 장보를 치러 가기로 했다. 이때 조조는 황보숭과 함께 장량을 쳐 곡양에서 크게 싸웠다. 여기에서 주준이 나아가 장보를 공격하니 장보는 무리 8, 9만을 이끌고 산 뒤에서 진을 쳤다. 주준이 유비에게 선봉이 되어 적과 맞서라고 명했고 장보는 부장고승에게 말을 타고 맞서라 명했다. 이에 유비가 장비를 시켜 공격해 하니 장비가 말을 타고 달리며 창을 들고 고승과 맞붙었는데 몇 합이 지나지 않아 고승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이 모습을 본 장보가 즉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짚으며 요술을 부리니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검은 기운에서는 마치 인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보였다. 이에 놀란 유비가 얼른 군사를 돌리니 군중이 어지럽히 섞여 패전하고 돌아왔다. 유비가 다시 주준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였는데 주준이 말하기를 저들이 요술을 쓰니 우리는 내일 돼지, 양, 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있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산기슭에 매복해 하고 황건들이 달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높은 언덕 위에서 그 피를 뿌리게 합시다. 그러면 비로소 요술이 풀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 유비가 명령을 듣고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군사 1,000명을 떼어주어 산 뒤의 높은 언덕 위에 매복해 하고 돼지, 양, 개의 피와 오물을 함께 담아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장보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황건들을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유비는 나가 맞붙었고 이때 장보가 다시 요술을 부리니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고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러다녔다. 다시금 검은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과 말이 하늘에서 밀려 내려오는 듯 보였다. 유비가 말을 돌려 달아나니 장보가 군사를 몰아 쫓아왔다. 산기슭을 막 지나가는데 관우와 장비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신호탄을 터뜨리니 피와 오물을 한꺼번에 흩뿌렸다. 그러자 공중에서 종이로 오린 사람과 풀로 만든 말이 어지럽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일 뿐이고 바람과 우레가 갑자기 그치고 모래와 돌도 사라졌다. 장보가 술법이 풀린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물리고자 했지만 왼쪽에서 관우가 오른쪽에서는 장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뒤편에서는 유비와 주준이 마주 나오니 황건적들이 크게 패했다. 그때 유비가 지공장군이라고 쓴 깃발을 바라보고 뒤쫓으며 활을 쏘니 장보의 왼팔에 꽂혔다. 장보는 화살에 맞은 채 달아나 양성으로 들어가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주준이 군사를 몰아 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한편으로 인편을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탐문하니 탐문한 사람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황보숭은 크게 이기고 동탁은 여러 번 패하니 조정에서 황보숭이 동탁을 대신하라고 명했습니다.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통솔했으나 우리 군사와 대치하다가 황보숭에게 7번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황보숭이 곡양에서 장량을 참했습니다. 또 장각의 관을 파내서 그 시체를 효수하고 낙양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황건적 무리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은 황보숭을 거기장군에 임명하고 기주목으로 삼았는데 황보숭이 노우식의 공과 무죄를 상주하여 조정에서는 노우식을 본래 관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조조도 역시 공이 있어 제남상이 되어 즉시 군사를 철수시켜 제남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준이 군마를 재촉하여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적의 형세가 위급해지자 적장 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바치며 투항했다. 주주는 마침내 몇 개의 군을 평정하고 조정의 표문을 올려 승첩을 알렸다. 그때 황건적의 남은 무리 중 세 사람, 조홍, 한충, 손중이 무리 수만 명을 모아 동정을 살피며 불지르고 약탈하며 장각의 원수를 감노라 칭했다.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명하여 승리한 군대를 몰아 곧바로 토벌케 하니 주준이 조칙을 받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진했다. 그때 황건적은 완성에 운거하고 있었으므로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했다. 조홍이 한충을 출전시키니 주준은 유비와 장비, 관우를 보내어 완성 서남쪽을 공격해 했다. 한충은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서남쪽에 와서 대적했다. 주준이 선발된 기병 2,000명을 풀어 북동쪽으로 곧바로 공격해 들어가니 적은 성이 함락될까 두려워 급히 서남쪽을 버려두고 돌아갈 때 유비가 뒤에서 기습하니 적의 무리가 대패하고 완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주준이 군대를 나누어 완성을 사면에서 포위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 한충은 사람을 보내 성을 나와 투항하겠다고 했지만 주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유비가 말하기를 옛 고조가 천하를 얻은 것은 투항을 권유하고 순종하는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은 어찌하여 한충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준이 말하기를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 고조께서 진나라와 항우가 싸울 적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서 백성에게 정해진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권유하고 기부하는 자에게 상을 주어 투항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어 있는데 오로지 황건적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투항을 용납한다면 격려할 것이 없습니다. 도적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멋대로 약탈을 하다가 불리해지자 잠시 투항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적의 뜻을 길러주는 것이지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유비가 다시 말하기를 도적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방을 철통같이 포위하고 적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들이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만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싸우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성 안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과 남쪽에서 군사를 물리고 서쪽과 북쪽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주준이 옳다고 생각하여 동쪽과 남쪽의 군마를 물리고 일제히 서쪽과 북쪽을 공격했다. 그러자 한충이 과연 군사를 이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준과 유비, 관우, 장비가 3군을 거느리고 기습하여 한충을 쏘아 죽이니 남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추격하는 중에 조홍과 손중이 황건적의 무리를 이끌고 주준과 맞붙어 싸웠는데 주준이 군세가 큰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잠시 물러섰다. 그러자 조홍이 형세를 타고 다시 완성을 빼앗았다. 그때 호련히 동쪽으로부터 한때의 사람과 말이 이르는 것을 보았다. 우두머리의 장수는 얼굴이 넓고 호랑이 몸체에 곰 허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자는 오군 부춘현 사람인 손견으로 자는 문태이고 손무의 후예였다. 나이 17살에 아버지를 따라 전당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약탈하여 해안에 올라 나누는 것을 보고 손견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 도적들을 잡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어 칼을 들고 해안에 올라가 큰 소리를 지르며 동서로 지휘하여 사람들을 부르는 모양을 하니 해적들이 관군이 온 줄 알고 재물을 버리고 달아났다. 손견이 쫓아가서 도적 한 명을 죽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군과 현의 이름이 알려졌고 교위로 청거되었다. 뒤에 회개에 요망한 도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칭 양명왕제라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손견과 오군의 사마가
용사 수천여 명을 모집하고 주와 군의 군사를 합하여 반란군을 치고 허창과 그 아들 허소의 목을 베었다. 오군자사 장미이 표문을 올려 그의 공을 상주하니 조정에서 송견에게 염동석을 제수하고 또 우이승과 합의승을 제수했다. 지금 황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시골의 젊은이와 장사꾼들과 회수와 사수 지역의 정예병 1,500여 명을 모아 달려와서 싸우려는 것이었다. 주준이 크게 기뻐하며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하고 유비는 북문을 치고 주준은 서문을 공격하여 동문을 남겨두고 도적에게 달아나게 하였다. 송견이 맨 먼저 성에 올라가 도적 20여 명을 베니 도적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조홍이 말을 달려 큰 창을 휘두르며 손견에게 달려드니 손견이 성 위로부터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조홍의 말을 타고 나는 듯이 왕래하며 적을 죽였다. 황건적 손중이 도적을 이끌고 북문으로 내달아 달아나니 바로 유비와 마주쳤으나 싸울 생각이 없어 다만 달아나려고만 했다. 현덕이 활을 당겨 한 번에 손중을 맞히니 손중이 몸을 뒤집어 말에서 떨어진다. 주준의 대군이 뒤를 따라 습격하여 수만 명의 목을 베었고 항복한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 남양과 함께 10여 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주준이 회군하여 낙양으로 돌아가니 황제가 명을 내려 거기 장군 하남윤으로 봉했다. 주준이 송견과 유비의 공로를 상주하니 송견은 조정에 연고가 있어 다른 군의 사마를 제수받아 부임해 가고 오직 유비는 오래 기다렸으나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다. 세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거리를 거닐고 있다가 마침 낭중 장균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과 마주쳤다. 유비가 그를 보고 스스로 공적을 말하니 장균이 크게 놀라며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말하기를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은 모두 십상시가 매관매직하고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으며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땅히 십상시를 배워서 남쪽 교회에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어 천하에 알리어 공이 있는 자는 상을 더하여 주면 사회가 절로 맑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십상시들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장균이 황제를 속이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무사를 시켜 장균을 쫓아냈다. 그리고는 십상시가 함께 논의하기를 이는 반드시 황건적을 무찔러 공이 있는 자가 벼슬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임시로 관청의 작은 명성이라도 심사하게 하고 뒤에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니 이로 인하여 유비는 정주 중산부 안희연의 현위를 제수받고 서둘러 부임하였다. 유비는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단지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연에 도임했다. 현의 일을 처리하는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털끝만큼도 침범하는 일이 없어서 백성들은 모두 감화를 받았다. 도임한 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다. 만일 유비가 많은 사람과 넓은 곳에서 앉아 있으면 관우와 장비는 옆에 모시고 서서 하루가 다하도록 지루해하지 않았다. 현에 부임한 지 넉 달이 되지 않아 조정에서 조서가 내려왔는데 무릇 군사에 공이 있어 우두머리 벼슬아치가 된 자는 마땅히 선별하겠다고 하였다. 현덕은 누구를 파견할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마침 도구가 관내를 순행하여 현에 도착했다. 유비는 성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도구를 보고 예를 올렸다. 도구가 말 위에 앉은 채 오직 채찍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가볍게 답례하자 관우와 장비가 모두 화가 났다. 역관에 도착해서 도구는 남쪽으로 향하여 높이 앉고 유비는 계단 아래 모시고 섰다. 한참 있다가 도구가 묻기를 유연이는 출신이 무엇인가? 라고 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하기를 저 유비는 중산정왕의 후손으로 탁군에서부터 황건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30여 전투에서 잠옷 작은 공이 있다고 하여 지금의 직위를 제수받았습니다.
하니 도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너는 황제의 친척을 사칭하고 공적을 허위로 보고했다. 바로 지금 조정에서 조서를 내린 것은 바로 너와 같은 탐관 오리를 골라내어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라고 했다. 현덕은 예, 예 소리만 연달아 하다가 물러나왔다. 현이 관하로 돌아와 현의 아전들과 상의하니 아전이 말하기를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단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자 유비가 내가 백성들에게 추호도 침범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재물을 얻어 그에게 준단 말인가. 다음 날 도구는 먼저 현이 아전을 잡아가서 현이가 백성을 해친 사실을 지적해서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유비는 몇 번이나 직접 찾아가 놓아달라고 하려 했으나 번번이 문지기가 가로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장비는 홧김에 술을 몇 잔 들이키고 말을 타고 역관 앞을 지나다가 5, 60명의 노인이 모두 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장비가 그 이유를 물으니 노인들이 말하기를 도구가 현이 아전을 억지로 핍박하여 유공을 해치려고 하니 우리가 모두 가서 고통을 무릅쓰고 고하러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리어 문지기에게 잡혀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크게 성을 내어 동그란 눈을 부릅뜨고 강철 같은 어금니를 부두둑 깔더니 안장에서 구르듯 말에서 뛰어내려 곧바로 역관으로 들어갔다. 문지기들이 어찌 그를 막을 수 있으랴. 장비가 곧장 안채로 달려들어가 보니 도구가 사무실에 똑바로 앉아있고 현이 아전은 묶여서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네가 나를 아느냐? 도구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장비는 도구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역관 밖으로 끌어내어 곧바로 현청 앞에 말을 매는 말뚝에다 묶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도구의 양쪽 넓적 다리를 힘껏 채찍질했다. 계속해서 때리니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10여 여개 되었다. 유비는 울적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현청 앞을 지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장비 장군이 어떤 사람을 현청 앞에 묶어놓고 호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유비가 놀라 서둘러 가보니 묶인 사람은 바로 도구였다. 유비가 깜짝 놀라 장비에게 이유를 물으니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을 때려 죽이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자 도구가 하소연하며 유현위, 나 좀 살려주시오 라고 통사정을 해왔다. 유비는 인자한 사람이라 급히 장비에게 멈추라 소리쳤다. 그 옆에 있던 관우가 다가와 형님이 수많은 큰 공을 세우고 겨우 현이가 되었는데 오늘 도리어 도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 생각에 가시덤불 속은 난세와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닌가 봅니다. 도구를 죽인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따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유비는 곧 인수를 가져와 도구의 목에 걸고 꾸짖기를 백성을 해치는 너 같은 놈을 본디 죽여야 마땅하지만 잠시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유비와 장비, 관우는 안희연을 떠나게 된다.